참 재밌는 거는 그때 랩을 쓰고서 아내한테 뭐라 얘기했냐면은 제가 그렇게 후회된 행동을 했을 때 절대 하루를 넘기지 않고 노을이한테 그걸 딱 한마디로 넓고 단단한 울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미안합니다 라는 단어의 힘을 생각보다 되게 모르고 산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1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최근까지 굉장히 핫한 차노을 어린이 있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노을이 아버님 차성진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 길까지 와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구독자분들께서 차성진님, 노을이 아버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차성진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은 아마 차노을, 나는 2학년 차노을고 불렀던 친구, 네, 그 친구의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5월이잖아요. 그래서 네. 5월에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제 육아 관련해서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제 노을이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네, 그 자녀분이 지금 3명을 첫째가 노을이 10살, 네. 둘째가 새벽이 7살, 네. 셋째가 하루 3살. 텀이 좀 있네요. 그래도 둘째랑. 네, 사실 둘째, 셋째 모두 네. 막 계획했던 건 아니었었는데 네. 되게 좋은 텀으로 잘 나타나줬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가정의 달인 만큼 이제 육아 관련해서도 좀 많이 여쭤보고 싶었고 또 네. 교육관도 되게 남다르실 것 같아서 또 노을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 관련해서도 좀 많이 여쭤보고 싶었고 해서, 네. 그래서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재밌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육아 말고 평소에 뭐 어떤 일을 주로 자주 하고 계세요? 요새 거창하게 말하자면 노을이가 컴백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공개인가요? 네, 그래서 노을이 녹음 마쳤고 요새 뮤비 편집하느라 거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곡을 한 4개를 동시에 작업을 했고 이제 하나 공개할 예정이라 그런 거 요새 준비하는데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노을이 아버님께서 그거를 다 기획하시고 음악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기획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힙합에서 비트라고 하죠. 그 반주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소통하면서 이런 비트 만들어주면 좋겠다. 서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만들고 거기 위에 이제 랩과 노래를 이제 제가 쓰지요. 그럼 노을이는 잘 따라와 주는 편이죠? 네, 노을이는 즐겁게 좋아합니다. 네. 그때 그 해피 그 노래가 굉장히 히트가 되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었나요? 전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학교 축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아빠 장기자랑 하는 걸 찍어오래. 그럼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집에서 태권도 하거나 뭐 노래 부르거나. 근데 그 타임이 노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못 사귀어서 되게 고민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놀고 오면은 좀 일부러 물어봤거든요. 노을아 오늘 누구랑 놀았어? 그러면은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냥 혼자 놀았어. 왜? 난 혼자가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제 그게 아닌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ADHD가 있는데 확실히 자기 집중이 강하고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건 잘하는데 남의 감정이나 어떤 남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확실히 좀 늦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얘한테 기깔나는 거 하나를 만들어주면은 그걸 계기로 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마침 그 전년도 크리스마스 때 노을이랑 같이 교회에서 랩 공연을 해봤어요. 그래서 녹음도 시키고 해봤는데 얘가 곧잘 하길래 노을아 그러면은 너 랩하는 거 뮤직비디오 만들어 볼래? 좋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가사를 써야 되는데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뭐 있을까 그래 노을이를 어떻게 규정할까 노을이는 꿈이 많은 친구라고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노을아 너 꿈 뭐야 얘기해봐. 그래서 뭐 경찰 되고 싶고 소방관 되고 싶고 태권도장 관장하고 싶고 근데 지금 빨리 태권도를 가야 돼요. 오케이 알았어 잘 가 한 다음에 보내고 나서 이제 랩을 바로 쓴 거죠. 쓰고 갔다 와서 바로 녹음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학교 끝나고 왔을 때 중앙공원 데리고 가가지고 뮤비 찍고 밤새워서 편집하고 다음 날 기한을 딱 맞춰서 선생님한테 드렸던 제출을 한 거죠.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3일 안에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은 랩 쓰는데 한 15분 걸렸고 그 다음에 녹음하는데 한 30분 걸렸고 촬영하는데 한 2시간 걸렸고 편집하고 후반 작업하는데 한 8시간
네, 그리고 완성. 근데 이게 노을이가 물론 엄청 잘 부르고 이게 되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아버님께서 그게 음악적 재능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나요? 아, 저는 원래 실용음악과를 나왔고요. 인디 밴드를 한 4년 동안 운영했었어요. 열심히 했었고 또 마침 그 시즌에 랩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네. 제가 그 전년도까지 대학교 출강을 했었거든요. 출강을요? 네. 그 출강할 때 다 사이버 강의였었는데 네. 애들이 강의를 별로 집중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1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하자마자 제가 랩하는 뮤비가 나와요. 매 학기마다 그걸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다가 네. 바로 거기 녹아져 나왔던 거죠. 이게 네. 괜히 그냥 갑자기 빵 하고 나온 게 아니었군요. 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다 보니까 네. 네. 원래 가사를 쓰거나 곡 쓰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어가지고 잘 나왔던 것도 있는데 참 네. 재밌는 거는 그때 랩을 쓰고서 아내한테 뭐라 얘기했냐면은 여보, 내 생에서 가장 잘 쓴 16마디가 나온 것 같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뜨기 전에. 네네네. 근데 제가 봐도 이 랩의 구성이 되게 기승전결도 깔끔하고 중간중간 라임이나 플로우 배치도 좋고 쓰고 나서 왜 이렇게 잘 나왔지? 그냥 그러고 말았죠. 네. 근데 그랬다가 그게 되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냥 유튜브에 올리신 건가요? 그거를 처음에? 잘 안 쓰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했던 거예요. 릴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네네. 근데 만들고 났는데 네. 그 다음날에 핸드폰이 위잉 울렸는데 조회수가 10만 회를 돌파했다고. 와. 그리고 하루 20만에 만에? 네. 30만에 하길래 아내한테 네. 여보 이러다가 100만 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아내가 아예 오버하지 마. 200, 300, 700 이렇게 간 거예요. 700만 조회수요? 그때 재밌는 게 와. 핸드폰이 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누가 좋아요를 누르면 알람을 네. 뜨게 했더니 네. 애플워치 차고 있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계속 네. 이렇게. 또 그 와중에 막 유명하신 분들 뭐 이영지 씨, 네. 뭐 평소에 우아하는 분들 막 네네. 연예인들이 막 좋아요 눌러주고 갑자기 연예인들이 막 뭐 릴스를 찍고 어쩌고. 패러디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JTBC 뭐 네. TV 방송사들 막 연락이 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진짜 그 한 4달 정도 도파민이 네. 네. 터진다라고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너무 신기한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평소에 사실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없죠. 살면서.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참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워낙 비일상적인 일이 터졌다 보니까 네.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그만큼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내랑 참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이 상황을 너무 즐겼고 지금도 네. 즐기고 있고 네, 네. 부모 입장은 즐거워도 하되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기분 좋게 골치 아픈 1년을 보냈죠. 네. 여기저기서 막 연락도 막 받으셨을 테고 뭐 섭외도 받으셨을 테고 그죠? 네, 섭외는 진짜 저희가 중간에 MCN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네, 회사에 들어가서 딱 매니저가 네. 3일 만에 하는 말이 이 연락을 다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정말 쉽지 않게 1년을 보냈죠. 실제로 이렇게 광고도 촬영하고 그런 적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광고는 좀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V 네. CF는 네. 직전에 다 무산돼가지고 못 네. 찍었는데 특히 많이 했던 게 국가 광고, 정부기관들. 네네네. 특히 아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부, 무슨 부, 네. 무슨 부, 뭐 중소벤처기업부 해가지고 그런 공기업 광고도 참 많이 찍었어요. 노을이 그 해피 음악이 이제 빵 터지고 나서 네. 되게 연락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막 특별히 기억나시는 그런 DM이라든지 뭐 그런 게 또 있으세요? 보통 세대별로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린아이들은 어떤 걸 보내냐면은 네. 저도 노을이처럼 유명해지고 싶어요 막 이렇게 보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이러면서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 스타들이 많이 탄생하는 시기잖아요. 이제 네. 플랫폼이 확장되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감당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예상했지만서도 네. 특히 노을이가 처음 떴을 때 아내랑 저랑 거의 2시간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댓글을 지웠어요. 악플들을. 그러니까 물론 노을이가 어떤 SNS도 못하게 막고 있지만 혹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네. 막. 그러니까 되게 의미 없는 악플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애가 단 것들. 네. 근데 그래도 애는 상처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네. 거라든가 특히 이제 또 돈이 오갈 수 있다 보니까 부모 또한 그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뭐 회사와 계약하는 문제 그렇다 보니까 얘들아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건 생각보다 대가가 큰 일이야 라고 말을 해도 얘네는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냥 화이팅 하고 말죠. 그런 말들 많이 해주시고 네.
그 어머님들이 울었다고 많이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특히 어떤 게 기억나냐면은 저는 제가 지금 26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제 딸을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지금 어디 무슨 대학에 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면 됐지 그거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얘를 키우는 거는 얘가 행복하기 위함이었는데 네. 제 생각을 앞세웠던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의도로 쓴 게 아니었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이걸 그렇게 또 수용하셨구나. 그리고 네. 뭐 이분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가사가 되었겠구나 생각을 좀 했었죠. 동생들은 좀 뭐 서운해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건 없었었나요? 아 둘째가 좀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막내는 아직 그런 걸 모르는 때인데 한참 어리니까. 네, 둘째도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친구고 이 친구 또한 친구를 사귀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빠는 막 친구가 많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네.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왜 사람들이 오빠만 좋아해? 그럼 여기가 이렇게 아픈 네, 거죠. 네. 그럼 제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새벽아 너는 우리 집의 슈퍼스타야. 오빠는 바깥에서 슈퍼스타일지 모르겠지만 네. 엄마 아빠는 너를 제일 좋아해. 일부러. 그러니까 네, 네. 나머지 친구들 없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 핸드폰 배경화면도 둘째로 일부러 해놓거든요. 둘째는 약간 의도적으로 편애를 좀 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저렇게 사랑받지 못하지? 네. 그런 아쉬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아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충분히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잘해야죠. 네. 우리 아버님께서는 본업이 근데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맞나요? 네. 네, 원래 목사이고요. 네네. 사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는 작년 11월까지 하고 마쳤고 지금은 안 하고 네, 계시고요. 지금은 저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시간도 많이 쏟고 있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다라는 제가 네. 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대부분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네. 표현하자면은 네. 신선하다, 자유롭다.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날라리 같다, 양아치 같다, 뭐 지 맘대로 한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제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차성진 목사라고 했을 때 내 아이덴티티가 목사 안에 예속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역으로 차성진이라는 사람이 목사를 한다 했을 때 네. 차성진만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전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절대 목사로서 벗어날 틀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네네.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올바른 방향이야 혹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돼 네. 라고 한다면은 좀 그 방식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젊었을 때는 네네. 형들이나 어른들한테 정을 많이 맞았죠. 쟤 왜 이렇게 튀냐. 뭐 지금도 그런 거 가끔 이제 듣긴 네. 해요. 네. 뭐 저는 왜 이렇게 뭐 니만 잘났냐 아니면 뭐 이렇게 쟤는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근데 제 아이덴티티를 지켜왔던 게 저는 맞았던 것 같고 네. 그 덕분에 되게 저는 좀 즐겁게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즐기시면서 그죠? 네.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3명이니까 육아를 많이 하시나요, 집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일정이 되게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사실 네. 그런 점에서 아내한테 많이 미안하고 아내가 정말 잘 도와주는 게 있고요. 네. 그래도 최소한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려고 많이 해요.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요. 주로 네. 뭐 어떤 일을 하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실 때 어떻게 좀 놀아주시는 편이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돗자리 들고 책 읽으러 나갈 때도 많이 있고 그냥 아파트 공원 같은 데다가 그냥 돗자리 네. 깔고서 책 읽는 거죠. 애들도 네. 그런 것도 재밌어하고 네. 산책하기도 하고 노래랑 부루마블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가끔 이렇게 애들이 전번에 정말 좋아했던 거였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ABC 초콜릿을 사가지고 네. 보물찾기를 했어요. 조그만 그 초콜릿 말씀. 네. 9개를 숨겨놓고 네. 9개를 다 찾으면은 보너스로 2개를 더 주겠다. 애들이 1시간 동안 네, 경쟁이 붙어서. 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타면서 놉니다. 네. 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아이가 있거든요. 이제 아. 저는 딸아이가 11살인데 저도 책을 되게 많이 읽히려고 하는 편이에요. 주로 어떤 책을 아이들이 읽는 편인가요? 우리 아이들은 학습 만화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저도 어렸을 때 비슷했거든요. 근데 딱 그 시점이 제가 삼국지를 읽었을 시점이어가지고 네. 노리한테 좀 스토리물을 권하고 싶은데 네. 노리가 아직까지 거기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노리한테 계속 푸시하는 중이에요. 이거 네. 야 읽어보면 어때?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삼국지 같은 거 보여주기도 하고 네.
제 목표는 그겁니다. 한 1년 내에 삼국지 맛을 들리게 하는 거. 저는 그거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저는 제 딸아이가 너무 만화를 책을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또 보면은 만화에도 캐릭터가 있고 또 거기에서도 배울 점도 있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줄글을 읽기에는 좀 뭐랄까 좀 도파민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ADHD 성격상 자기가 네. 싫어하는 일에는 저항력이 높고 그렇죠. 좋아하는 일에는 집중력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저도 아마 있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몇 가지 문진 해보시고서.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똑같았어요. 학습 만화를 거의 외울 듯이 읽었고 삼국지 만화책도 네네. 그렇다 보니까 줄글로 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었는데 대신에 그렇게 작품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많이 봤던 게 나중에 또 도움도 되더라고요. 네.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 네. 그래서 노래한테 가끔씩 글쓰기를 가르칠 때가 있는데 네. 필요한 시간에 딱 집중하게 하고 나머지 자기가 읽고 싶어서 읽을 때에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읽게 하자. 그게 난 것 같더라고요. 네네. SNS 속 노을이 아빠랑 차성진님하고는 얼마나 닮아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그게 괴리가 좀 크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SNS에서 굳이 저를 포장하지 않았는데도 네. 결국 이제 업로드할 때 어쨌든 좋은 면만 올리게 되잖아요. 굳이 그렇죠. 뭐 네. 나쁜 일을 올리진 안 좋은 않으니까. 모습 보이게 되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수용자들이 되게 과장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너무 감사하지만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이랑 같이 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육아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물론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긴 했지만 네. 사실 그 영상이랑 내가 육아를 잘하는 거랑 뭔 상관이지? 네. 별로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 아빠는 육아도 잘하실 거야. 이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그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든 가짜든 간에 인과관계가 선명하진 않은 건데도 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죠.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크다 보니까 네. 좀 제가 부족한 모습이라든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어디 가서 말을 할 때 감추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더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약간 그런 편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실수하고 저도 네. 이렇게 잘못할 때 있어요. 왜냐면 가끔 이제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은 저도 노을이 아빠처럼 아이를 잘 육아해야 되는데 네. 전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머님들이 우리 남편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는 마침 제가 잘하는 게 음악 네. 만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했던 거고 아마 여러분들의 남편분들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도 저보다 잘하는 게 있고 이미 그거 하시는 분들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티가 나고 자극적이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절대 우월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말을 해도 안 들으시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물론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육아 방식도 있죠. 하지만 네. 제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좀 숨기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너무 연예인이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이질감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또 부작용은 또 와 저렇게 솔직하시다니 막 그게 아니라 와 저렇게 솔직하게 네. 육아를 하시고 저렇게 네. 진솔한 사람이라면 더 대단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그런 약간 악순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목회를 하셨었는데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렇진 않았었고요. 네. 어렸을 때는 원래 국어 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목표하면서 글쓰기 연습 많이 하고 대회 많이 나가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다가 누가 저한테 목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좀 합리화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국어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사범대 갈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 내가 어떡하지 막 갈팡질팡하던 시기에 사실 신학 때는 거기보단 커트라인이 많이 낮으니까 사실 제 머릿속엔 그렇게 합리화를 거친 거였었는데 네네. 이거는 어떤 신의 뜻인가 봐 네. 이러면서 갔었죠. 네. 근데 다른 꿈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실용음악과 갔다 보니까 연주자를 원래 하고 싶었었고 그 다음에는 뮤지컬 동아리 했었어가지고 네. 배우를 하고 싶어 이렇게 했다가 제가 뭐가 묶여 있었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네. 제가 군대를 군종 장교를 갔다 왔거든요. 군종이요? 네. 그거를 입학하자마자 선발 시험을 봐요. 네. 그러면 그 선발 시험 합격하면은 네. 7년간 장학금을 받거든요. 제가 그 그것 때문에 그 학교를 갔던 거였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그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였다 보니까 네. 중간에 관두면 그동안 받은 걸 현금으로 다 물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돈은 없는데 네네.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신학대학원 갔는데 거기서 처음 신학을 배운 거죠. 기독교가 이런 얘기였구나. 내가 되게 몰랐네. 네. 끄덕끄덕 하다가 이거를 가르치는 일이라면 제가 정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길을 제대로 걷기 시작했죠. 지금은 정말 너무 즐겁게 살고 있고 네, 이것 말고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건 잘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안 되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종종 하는데 되게 막막해요. 왜냐하면은 대학을 뭐 어디든 갔겠죠. 근데 갔을 때 일단 학자금을 대출을 받았어야 됐겠고 군대를 갔다 왔어야 됐겠고 근데 특히 제가 군대를 병사로 안 갔다 온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향상 아마 군대를 가서 많이 혼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 다움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 내 장점도 잃어버렸겠지. 그러면서 결혼도 아마 하기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제가 결혼 일찍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24살 때 결혼했는데 일찍 하셨네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도 어차피 좀 있으면 장교로 입대하니까 거기서 집도 주고 하니까 뭐 그냥 원룸에서 버티고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결혼도 못했겠지 하면서 그게 눈덩이가 되면서 저한테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어떤 현실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뭘 했을 것 같냐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었지만은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뭘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는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뭐 안정적인 그런 생활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막 제 성향상 출퇴근을 따박따박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창의적인 욕구는 갖고 있지만 그거를 발산할 기회도 못 얻었을 테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냥 매일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좀 행복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좀 끔찍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뭐 실수하시거나 그런 일도 굉장히 많으시죠? 엄청 많죠. 뭐 매일매일 후회할 일들이 쌓여가고. 그래도 어떻게 첫째를 키우고 나서 이제 둘째, 셋째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좀 많이 다른가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아들을 키웠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딸들을 맞이할 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들은 친구 같고 좀 동지애가 있고 재밌고 근데 딸들은 약간 연인 같고 얘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스러움은 아들하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또 셋째 같은 경우는 또 막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막 너무 귀엽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셋이 다 갖고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히 막 생각나시는 뭐 육아하시다가 실수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세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그거 같아요. 제일 부끄러운 걸 오히려 얘기해 보자면은 저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체벌이거든요. 체벌이요? 훈육은 필요하지만 체벌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이브 더 칠드런 가서 배운 건데 아이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은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결국 혼내는 게 목적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정작 그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한대요.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체벌을 했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 신체를 맞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첫째 같은 경우는 체벌을 제가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손바닥을 때린다든가 아니면 허벅지를 때린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보내고 나서 내가 왜 때렸지 생각을 해보면은 합리적 행동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감정을 분출하고 싶은 거고 또 이게 체벌이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두세 번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고 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하죠. 그리고 후회를 하면서도 또 이따금씩 할 때가 있고 물론 그때가 보통 노래가 큰 잘못을 했을 때예요. 오히려 근데 그런 잘못이다 보니까 더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저도 흥분해가지고 그 흥분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요.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 제가 그렇게 후회된 행동을 했을 때 절대 하루를 넘기지 않고 노을이한테 완전 낮은 자세로 사과하는 거.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 노을아 아빠가 아까 너한테 그렇게 행동해서 정말 미안해. 네가 한 행동하고 무관하게 아빠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저도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 육아라는 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이를 위해서 뭘 사주고 뭐 아이를 위해서 뭐 불에 뛰어들고 이게 아니라 이 감정과 싸우는 일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저도 그 싸움에 질 때가 되게 많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보통 노을이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가끔은 같이 울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 아빠 이렇게 하나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미안할 줄 하지 마 이러면. 일단 물어보거든요. 노을 아빠가 아까 그렇게 너한테 때릴 때 좀 기분이 어땠어? 그러면서 울면서 사실 많이 무서웠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노을이랑 그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노을이도 제가 사과를 했을 때 응, 아빠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하면서 아빠랑 아들이랑 그런 본딩이 더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 상담을 많이 해봤을 때 되게 공통적으로 느껴진 사례는 뭐냐면은 저 가정에서 부모님이 애한테 미안해 한마디면 다 풀릴 얘기 같은데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진짜 못하는구나. 그 말을 하면은 마치 자기가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네. 아니면 애가 나를 무시하겠지 생각을 하시는가 보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말을 더 안 하는데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보통 20살이 넘어서 혹은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기 때는 아빠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안 그렇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그럼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자 아빠 안아줄 사람 그럼 셋이 막 싸워요. 줄 선단 말이에요. 네. 이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네. 아이들과 소원해지게 되면은 전 진짜 가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진짜 자주 하거든요. 딸 가진 아빠들의 공통점일 거예요, 진짜. 더 이상 뽀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길게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미안해라는 말을 하는 거겠다 싶어서 이 말은 좀 습관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습관화 해야겠네요. 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저는 또 미안하단 말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딸 아이는 지금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그 아직 스쿨버스가 없어요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제가 이제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오후에 제가 일정이 좀 빈다 싶으면은 데리고 오거든요. 차로 가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죠. 그리고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거 새로운 거 해봤는지 뭐 그 소소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요. 네. 친구처럼 더 지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고. 어렸을 땐 그 말이 뭔지 몰랐죠. 왜 멈춰? 근데 뭔 말인지 딱 알겠는 거죠.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저희는 한 방에 다 바닥에서 자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보통 일하다가 가니까 늦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테트리스를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이 광경을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가만히 볼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언젠간 사라지겠지? 아니면은 잠은 같이 못 자더라도 이 유대감만큼은 정말 평생 놓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생각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뭐 제 딸아이도 이제 4학년이니까 이제 중학교만 가도 친구들이 더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화장할 수도 있고 화장하면서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좋아하는 남자애 생겼다 그러면 어떡하지? 남자애 데리고 왔는데 막 여기 막 문신 있고 안녕하세요. 저희 석유. 저희 채널에서 욕을 잘 안 하는데 욕할 뻔했네요. 벌써부터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노을이 아버님께서는 육아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자면 딱 이것만은 내가 지킨다 하는 그런 뭐 육아에 있어서 철학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넓고 단단한 울타리거든요. 넓고 단단한 울타리요? 네. 두 가지죠. 넓은 울타리와 단단한 울타리. 일단은 자기 생활의 모든 것을 아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부터 자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지구력이 길러지는데 많은 경우 좁은 울타리일 때가 많아요. 행동 반경, 결정 반경을 제한하고 부모가 되게 완벽한 결정들을 해주는 거죠. 아이를 대신해서요? 이 학원 가야 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되게 잘 갈 수 있겠지만 그 흔히 게임에서 얘기하는 버스를 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게임을 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혼자 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20살 넘어가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명문대 가는 친구들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 자율이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대신 자기가 후회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노을이한테 용돈을 주거든요. 이 돈을 갖고 네가 낭비를 하든 뭐를 하든 절대 노상관. 대신에 돈 일찍 써버렸어. 간식은 절대 안 사주죠. 가끔 일부러 또 그런 걸 하기도 해요. 용돈 떨어졌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일부러 우리 다 같이 마트 갈까? 그래서 일부러 새벽이 하루한테는 뭘 사줘요. 그럼 옆에서 막 이래요. 그래서 아빠 왜?
나도 이거 하나 너 용돈 받잖아. 그럼 가끔 울어요. 네. 저는 그걸 노리는 거죠. 자기 선택에 네, 책임을 지게 하도록. 그래서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 해주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 늦었을 때 대신 막 뭘 숙제를 막 해주거나 그쵸. 네. 아니 얘가 그건 다 감당해야 돼. 그래서 우린 넓게 있어야 돼. 대신에 정말 넘어서면 안 되는 울타리는 단단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남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든가 네네.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지킨 약속을 어겼다든가 그때는 절대 합의 없이 네네. 단단하게 이 두 가지를 가장 집중하고 있어요. 지켜주는 거죠. 뭐 단단한 울타리를 이렇게 해주면서 대신에 네. 그 안에서 자립성, 자율성을 이제 길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가끔 주변 부모들을 봤을 때 이 애매한 울타리를 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안 권하는 훈육 중에 하나가 차라리 안 하는 애만 못한 게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종종 보는데 애가 막 장난쳐요. 차라리 그냥 냅두든가.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너 하지 마 얘기를 해요. 네. 또 돌아다녀. 너 하지 마. 또 돌아다녀. 그럼 이걸 3-4번 어겨도 결국 뭔가를 하지 않아요. 애매한 울타리. 넘어도 상관없는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애한테 누적되면서 네. 엄마의 말은 딱히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하지 마 했는데 어겼어? 네. 그러면 그때는 바로 제재가 들어가거나 그렇죠. 완벽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마. 아유 너 하지 말라니까 일로 와봐. 입 닦아주고 또 내버려두고. 맞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봐요. 예. 그럼 이게 사랑 같지만 오히려 애들은 혼란스러워져요. 부모와의 계약이 갖는 어떤 효력에 대해서 애매해지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그런 일 없거든요. 네. 하지 마 하면 딱 말 들어요. 왜냐면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건 진짜 하면 안 되거든요. 대신에 해도 돼. 하는 건 진짜 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만 명확하게 해줘도 오히려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지킬 선이 명확해지고 네네. 이것만 지키면 내가 안 혼나고 요건 괜찮으니까. 근데 어떤 부모들은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화내버리고 어떨 때는 그렇죠. 좀 기분 좋다고 용인해버리고 이러면 아이 훈육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학교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교육관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립적이지 못하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네. 감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가 네. 모든 시간들을 결정해주고 네. 모든 방향을 결정해주고 네. 언뜻 보면 성실한 듯하지만 사실 자기가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좀 약간 짜여진 그런 틀 안에서 네. 그게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공교육이 주는 제일 큰 영향은 그거죠. 경쟁 시스템.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이제 완벽하게 그게 고착화된 상태에서 자란 세대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를 키울 때에도 네. 약간 무슨 그 포켓몬 키우듯이 이제 스탯 올려가지고 막 네. 가끔가다 이제 정말 화날 때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서점을 가잖아요. 네. 그 유아 섹션을 가면은 책들마다 정말 보기 싫은 게 다 붙어 있어요. 뭐냐면은 뭐 EQ 발달, 무슨 지능 발달, 네. 뭐 발달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좀 놀자 애들 좀 놀려고 책 읽는 건데 네. 부모들은 자꾸 그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한테 어떤 것에 도움이 되는데, 네. 이게 얘한테 어떤 스탯을 높여줄 수 있는데, 네. 국어에 도움돼, 수학에 도움돼, 뭐 하다못해 뭐 수리적 사고를 도와주는 동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성인 생각해봐. 예를 들면 성인들이 드라마를 보는데 그렇죠. 자꾸 누가 제시를 해. 야 프렌즈 자막 없이 봐. 그래야 네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 난 놀고 싶다고 지금. 그쵸. 놀려고 넷플릭스 켰는데 막 옆에서 남편 와가지고 뺏은 다음에 막 음성 영어로 바꿔버리고. 어찌 보면 애한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부모가 결정하고 경쟁에 있어서 거의 괴물들을 만들어 버리니까. 심지어 저는 경쟁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여기에 한 점이 있다면은 경쟁의 목적지는 저는 원 같거든요. 그러니까 360도가 다 경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로 뛰어. 누구는 여기로 뛰어. 어차피 어디 가든 경쟁이니까. 근데 공교육의 문제는 이 원을 직선으로 통합시켜 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 점수를 잘 맞는 것. 얼마나 인간상이 다양한데 그걸 한 번에 싹 묶어가지고 심지어 부모는 그 공교육의 제시에 따라가면서 아이들을 다 맞추어 버리려고 해요.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네. 봐도 꼬리표게 받았잖아요. 그쵸. 보면은 몇 등부터 몇 등. 그때부터 약간 학생들 마음속에 좀 그런 게 심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부터가 이제 경쟁에 살짝 보는 거죠. 네.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행복감과 우월감을 구분하지 못해요. 우월감을 느꼈을 때 네. 자기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고 네네네. 반대로 열등감과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해요. 내가 우월할 때
지금 불행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앞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게 되고. 네. 결혼식을 할 거야. 그럼 나는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싶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은 어떻게 했어? 어디서 해? 요새 맞아요. 어딜 많이 가? 저는 사실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그런 시선에 갖지 않는 사람으로서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또 그렇게 사세요? 되게 재수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아이들 돌잔치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역으로 물어봤어요. 왜 해? 아무도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애 하루 종일 그 지 몸에도 어색한 그 버석버석한 한복 입고서 계속 울고 엄마 아빠 아침부터 화장해가지고 계속 인사하고 있고 그 오시는 분들도 야 돌잔치를 또 불렀어. 왜 몇 번째야? 막 그럼 누가 행복하지 했을 때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 돌잔치 MC 거기 돌잔치 행사장 주인 말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또 SNS 폐해랑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행동을 하고 그쵸. 올리기 위한 육아를 하고 약간 한 발 떨어진 입장에서는 좀 다들 편하게 좀 살자. 하다못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목소리를 듣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언제까지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느낀 거는 이건 제가 약간 한국 사회와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직장 생활,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한다, 조직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 방식이 맞는 걸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삶이 가능하도록 뭔가 설계한 게 있긴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서 예쁨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저게 맞는 걸 수 있겠다. 퇴사에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똑같은 경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직장 생활 하는데 애 태어났대. 근데 뭐 김대리 왜 돌잔치 안 했어? 저희는 돌잔치를 이러이러해서 안 했어요. 그럼 되게 재수없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괜히 한마디 돌기도 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들 참 쉽지 않은 삶들을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볼 때가 많아요. 직장 생활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절대 비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좀 약간 유별난 사람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도 하죠. 근데 결국 공교육은 그런 시스템에 특화된 인재들을 만들어내는데 특화돼 있다 보니까 이건 좀 내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 셋을 중학교 때부터는 홈스쿨링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이미 얘기를 하셨나요? 언뜻 노라 나중에 너 중학교 됐을 때 그때부터 학교 안 가면 어떨 것 같아? 얘는 왜? 왜냐면 아직까지 학교가 좋을 때니까. 그렇죠.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학교 가면 친구도 있고 한데 물론 친구를 같이 만들어서 홈스쿨링을 할 건데 근데 나중에 저도 노을이한테 브리핑을 하겠죠. 노을아 아빠가 이런 걸 준비했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거부하고 학교 갈래? 그럼 어쩔 수 없겠고 그쵸. 저도 그걸 착실히 잘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갈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아빠가 이런 걸 준비했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홈스쿨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홈스쿨링도 되게 다양하게 이제 운영이 될 수 있잖아요. 전 약간 좀 되게 파격적인 홈스쿨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손이 더해가는 홈스쿨링? 뭐냐면은 예를 들면 7명의 아이를 모아서 한다 했을 때 7명의 아이가 이 공간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의무적인 시간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정해져 있고 모든 것들은 이 아이들이 정하는 거예요. 뭐 모든 스케줄 모든 일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으로 메가스터디 같은 거 사용권을 결제해주고 내가 뭔가를 배우겠다 뭐를 하겠다 아니면 지들끼리 그룹으로 뭐를 하겠다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달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심지어 운영 비용도 얘네가 부모님한테 청구할 수 있게 그럼 부모님과 얘네들이 싸우기도 하겠죠. 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요 이건 필요해요. 왜? 얘기해봐. 대화하고 토론하고 근데 대신 매주 해야 될 게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매주 자기의 일주일의 삶을 브리핑을 해야 돼요. 자기가 뭘 했는지. 왜냐하면 가이드를 계속 잡아주기 위해서인가요? 그거는? 그거는 뭐냐면 자기 결정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지지받는 경험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이번 주에 저 그냥 계속 잠잤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여유를 느끼면서 좀 뭘 느껴봤어? 뭐든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기는 비난받겠지 생각했었는데 이걸 정도 지지해주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든든한 지지 기반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안에 잠재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가 뭐를 해도 칭찬받을 건가 보네?
저 이번 주에 레고 조립해봤어요. 진짜? 어떤 거? 보여줘봐. 이거야? 이게 몇 피스짜리야? 근데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정말 부탁할 거는 최대한 호들갑 떨어주기. 뭘 했든 간에. 저 이번 주에 뭐 그냥 롤만 했어요. 그래 몇 판 했어? 8승 20패. 그럼 네가 봤을 때 그 패배 원인은 뭐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지지해주고. 근데 그쵸. 또 아이들도 그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아이들의 브리핑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극도 되고 자기만의 꿈을 찾겠고 나중에는 그것에 따라서 자기 일주일을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할 거예요. 아마 처음에 한 6개월은 버벅거릴 수 있겠죠. 뭐 게으르게 하기도 하고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경험이 쌓여갔을 때 우리가 얘네한테 제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그런 걸 위해서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 원어민 강사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있으면 좋겠다. 섭외해달라. 알았다. 그럼 비용을 얼마 줄까? 뭐 한 번에 뭐 20만 원 선생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쇼부를 보겠죠. 너무 비싸 깎아. 뭐 그렇게. 아니 뭐 저희끼리 수학여행을 계획해봤습니다. 얘네가 저희한테 그 브리핑 가져오겠죠. 예산 너무 비싸. 80%를 삭감해. 그럼 막 싸우기도 하겠고. 그렇게 자기 결정을 하면서 6년간의 삶을 살았을 때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었던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야 저렇게 아이들을 내버려 놔도 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는 그죠? 저는 애들이 갖고 있는 힘은 어른들보다 커. 나는 그거를 보고 싶어라고 좀 말을 하고 싶죠. 그러면서 이제 자립심도 굉장히 길러질 것 같고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거 좋아하는 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찾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을 봤을 때 제가 또 특히 전 실용 음악을 했잖아요. 음악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한국의 기술자는 되게 많은데 예술가는 거의 없어요. 기술자는 많은데 예술가는 없다. 음악판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드럼을 연주한다 했을 때 지금 드럼 페스티벌 대회 열리면은 우승자를 거의 한국인이 해요.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건가요? 잘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걸 갖고 무슨 작품을 만들 거야? 벙 쪄요. 지금 당장 뭐 호원대 서울여대만 가더라도 얘는 거의 세계 클래스급인데 연주자 되게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세계 클래스의 음악을 만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기술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스럽게 연주를 했던 거예요. 자, 너 이거 카피해, 이거 연습해, 이거 연습해, 네. 근데 예술은 결국 자기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수많은 산업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자신만의 그런 특별한 색깔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많이 결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 했을 때 저 디자인 잘해요. 야 이제는 그건 다 AI가 할 거야. 중요한 건 네가 그 디자인으로 뭘 하고 싶은데. 저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느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차피 AI로 디자인을 할 거야. 근데 거기다가 네가 만약에 디자이너라면 뭔가 더 가미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디자인할 줄 아는 기술이 아니라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이야기를 가지려면은 결국 나를 집중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지? 그걸 발견해야 자기 삶을 살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 그냥 기술 연습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잘 받는 연습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멍해지는 거죠. 얼마나 실수 없이 퍼폼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자기 이야기를 또 보통은 혼자 구현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갈등도 빚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7회는 항상 갈등할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함께 결정해야 되니까. 얘네한테 수학여행 플랜 짜봐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 안에 다툼도 발생할 수 있겠고 물론 갈등의 정도가 심하면 제가 중재하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익힐 거예요. 이렇게 어필해야 되는구나. 혹은 좀 이럴 땐 내가 좀 침착하는 게 좋구나. 그런 거를 좀 기대하는 게 있죠. 그거를 7-7명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게 8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10명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고 한 7, 8명 정도가 또 제가 좀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이 아닐까. 왜냐면 저도 이걸 이렇게 본업으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막내 하루가 이걸 딱 끝내고 나면 저도 안 할 거라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인원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가끔은 혼자 그런 망상도 해봐요. 이게 막 너무 잘 돼가지고 막 학부모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로 아예 사업으로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애는 좀 그렇게 키워주고 싶어요. 자기 이야기를 아는 친구로. 아내분도 이건 다 동의하시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공유하시는 거죠? 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잘 따라와주는 편이라서 그냥 얌전한 가정에서 얌전하게 자랐던 친구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당황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요? 그런 거 너무 처음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것 같네.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직 좀 젊으신 분들한테 아이를 가짐으로써 좋은 점들 그런 것들을 또 전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행복의 모양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우월감이라고 정의할 때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아내와 저 총각 처녀 시절 때 만약에 요즘 많이 가는 그 결정사에 만약에 저희 프로필을 넣었으면은 최하 등급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가정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반지하에서 함께 살았던 경험, 또 원룸에서 애를 낳아서 키웠던 경험. 근데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58평에서 키우면 또 힘든 게 없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후회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삶을 살더라도 또 만족할 게 다 있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결혼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또 아이를 가지면 또 그것만큼의 행복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역시 아이를 키웠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들의 커리어 때문에 아니면 나름의 결정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한테 밀릴까봐 누구처럼 못할까봐 아이를 못 낳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최소한 그 이유는 좀 접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기뻤으면 됐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그걸 좀 잘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단칸방에 살았었거든요. 단칸방인데 그 비디오 가게를 같이 했어요. 비디오 대여점과 단칸방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서 유명한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왔었던 거예요. CD를 팔았던 거죠. 그 콘서트가 끝나고. 그래서 그거를 사갖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비디오 가게 바닥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촛불을 킨 다음에 그 CD를 누워서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없어 보이는 그림일 수 있는데 어릴 때는 그게 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아파트 베란다 약간 영세한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마치 레스토랑처럼 막 그런 이렇게 어디서 주워온 테이블 가지고 막 뭘 만들어가지고 돈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썰어 먹게 했었거든요. 뭐야 그게 없어 보이게. 아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삶이 저한테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 조금만 드리면은 두 분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거든요.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셨고 열심히 사셨지만 사실은 지금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거든요. 여전히. 환경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계속 그 삶에서 나름의 재미와 행복을 찾아갔고 또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보니까 얘한테 뭘 강요하겠는가. 얘는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게 또 저한테는 오히려 엄청난 교육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되게 잘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이가 3명이나 있으시지만 뭐 사실 근데 이제 부모라는 게 누구한테나 다 처음이잖아요. 부모로서 여전히 무언가를 좀 배우고 계시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애를 30명을 낳아도 여전히 배우지 않을까요? 결국엔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배우는 일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좋구나.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어디든지 통용되는 마스터키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또 새로 관찰하게 되고 분명히 같은 환경에서 키웠는데 또 되게 다른 아이가 나온단 말이죠. 다 다르죠. 또 얘를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육아는 끊임없이 배움이 있는 것 같고 그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말을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말로 쓰면 안 되겠지만 자녀한테 사과할 때는 참 잘 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미안해.
아빠도 잘 몰랐어. 네가 그렇게 말할 때 기분 나쁘다는 걸. 네. 아빠는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줄 알았어. 미안해. 네. 근데 그렇게 쓰인다면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고 대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사과하고 네. 자기를 솔직하게 오픈한다면은 네. 네.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이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저도 되게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막 가끔 삐지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서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진짜 미안해 사과할게 이러면서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면은 네. 그만큼 더 이해도 해주고 더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누군가하고 되게 트러블 있을 때 그 친구가 만약에 나한테 미안했어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미안합니다라는 단어의 힘을 생각보다 되게 모르고 산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이 말만큼은 내가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그건 내가 미안한데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애들한테 사과할 때 그래 아까 아빠가 그렇게 말한 건 미안해. 그거 진짜 아빠 잘못한 거야. 야, 그런데 그거는 밑밥 가는 거지. 뭔가 뒤에 또 따로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사과할 때는 깔끔하게 끝내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다음에 그 실수를 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노을이 아버님께 또 이제 저희가 공식 질문이 있어요. 성공 한 스푼 공식 질문 저희 팟캐스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널명이 성공 한 스푼이잖아요. 근데 네. 또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중에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일,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자립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단어거든요. 네. 성공.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인터뷰 쭉 진행하면서 각자 이제 나오신 분들마다 다 성공이 달랐어요. 근데 네. 노을이 아버님께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짧게 말해서 네. 행복한 삶. 행복한 삶. 조금 길게 말하자면은 내가 선택하는 삶. 네네. 네, 그게 저는 성공인 것 같아요. 네. 결국 내가 왜 성공하고 싶어 하지? 네. 그러면 내가 행복할 테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결국 80억 인구의 가장 상위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막 역사책을 읽어보더라도 네. 뭐 예를 들면 막 여포가 막 전쟁에 나서고 막 뭐를 하고 원술이 뭐 어쩌고 그럼 얘네는 왜 이 짓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 얘네들도 행복하고 싶으니까. 근데 언젠가부터는 행복을 위해서 달려갔던 도구가 오히려 본질이 되면서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구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힘드실 때는 우리 애기의 음악을 들으셔라. 네.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네, 그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린 시절의 차성진이라는 어린이한테 네. 지금의 노을이 아버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즐겁게 살았으니까. 근데 다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20대 저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네가 틀린 게 아니야. 넌 틀리지 않았어. 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특히 제 형들한테. 한 3, 4살 위에 형들한테. 네. 얘는 자꾸 소위 나대니까. 자기 생각이 또렷하고 자꾸 뭔가 어디 가서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나쁜 친구는 아니었는데도 저를 되게 항상 얄미워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의 질투와 동생들의 존경을 항상 이렇게 달고 살았거든요. 항상. 그러면서 이제 특히 형들 봤을 때는 왜냐면 동생인데 좀 뭔가 자기 의견 또렷하는 애들이 좀 얄미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형들 맨날 했던 말이 저 끼는 군대 가서 하면 뒤지게 해봐야 정신 차릴 거야.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정신 차린다는 개념이 윗사람 말을 잘 듣고 남의 걸 잘 챙기고 이제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장교를 가게 됐으니까 더 약 오르는 거죠. 쟤는 군대 가도 안 맞을 텐데. 그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제가 좀 진짜로 잘못된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나는 왜 남들과 다르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게 어쨌든 옳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혹은 이 선택을 하는데 내가 잘못됐나? 혹은 그때 내가 잘못했나? 근데 지금 봤을 때 물론 그들 중에 들어야 됐던 조언도 있지만 어떤 거는 듣지 않았어도 될 조언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던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너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
그냥 걔도 아직 인생을 모르는데 그냥 네가 약 올라서 그래. 아, 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항상 게스트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내일 다시 일어나셨을 때, 네. 내일 잠에서 깼을 때 아무것도 이제 없어진다면 다시 0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실 것 같으세요? 그 0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 제일 먼저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결혼이 가지는 힘이 제 인생엔 정말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튀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것을 이제 뿌리처럼 지그시 눌러주는 게 저한테는 결혼이었어요. 아내분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나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저한테, 네. 그러니까 꼭 아내가 저를 막 이렇게 뜯어 말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집에 왔을 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에너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추진력이 있고 막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거기에 시간을 온전히 못 써. 아, 어찌 보면 가정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좀 포기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한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속도가 늦춰진 건 맞지만 대신에 어떤 마음의 안정이 가미가 되면서 그 길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0으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결혼을 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엔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5월에 그 가정의 달 특집으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전 너무 감사하죠. 불러주셔서. 네,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배웠고 저희 많은 네. 청취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과 영감이 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니 말로 노을이 영상 보고 네. 아버지 궁금한데 이 생각하실 분 몇이나 되겠어요. 아유 많죠. 네. 아니, 불러주셨으니까 저도 네. 이렇게 워낙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네. 네. 아,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원래 그런 목적으로 온 거 아니었습니다. 네. 네. 아까 뭐 소개했지만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네, 또 네. 목사로서 네. 유튜브를 또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엠마오 연구소인데 네. 제가 뭘 좋아하냐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구독 눌러놨다가 네. 라이브가 뜨면은 오셔가지고 네. 좀 따지는 질문도 괜찮고 화내시는 것도 좋고 네. 네. 아니, 목사들 왜 이럽니까? 아, 네. 좋으니까요. 네. 다음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궁금함이 느껴지실 때 네. 와주신다면 정말 재밌게 또 시원하게 때로는 욕도 해가면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한 스푼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출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